이 코로나19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이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을지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경제 상황 어떤가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와이프랑 회전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그 회전초밥 사장님이 이제 막 초밥을 만드시면서 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단골이신가 봐요. 옆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왜냐면 그때도 만석이었거든요. 너무 좋겠다. 요즘 뭐 장사 안 된다던데 잘 됐다. 네. 막 이러니까 네. 막 한숨 푹 쉬면서 오. 그 식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사실 남는 거 전혀 없다. 그냥 이거 즐기지 않으면 못한다. 막 이러면서 좀 되게 자주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고서도 제가 좀 느끼는 게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게 저도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원래 뭐 글쎄요, 우유값이 올랐다 이제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우유를 잘 안 먹어가지고 그리고 마트도 제가 잘 안 가요 사실. 근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마트 가서 장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네. 뭐 여쭤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죠. 뭐 양파, 대파, 우유, 계란 뭐 가격 다 올랐다. 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른 거.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체감되잖아요. 네. 1,700원인가요 지금 리터당? 네. 저는 며칠 전에 가니까 2,000원이 써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경유가 2,000원이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냥. 네, 많이 올랐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1,400원, 1,500원 요때 네. 많이 돌아다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2,000원까지 올랐다는 거는 정말 놀랍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요즘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뭐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제 뉴스를 보면은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원유 가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원래는 뭐 작년 초만 해도 마이너스 42불까지 갔던 국제유가가 네. 지금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84불을 넘었고 연말까지는 100불까지 간다. 그리고 내년 되면 200불까지도 오를 것 같다라고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왔다. 인플레가 진짜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과 경제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설명해 주셨는데 뭐 기름값도 그렇고 저는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햄버거 안에는 양상추가 없다. 이 샐러드 안에는 양상추가 없다.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많은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는 건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중산층을 비롯한 이 부자들 외에 나머지 계층의 부가 점점 더 삭감되고 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올라서 내가 사 먹어야 하는 음식값이나 아니면 뭔가 사야 하는 재화값이 올라가면 네. 부자들이야 문제가 없어요.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월별 소득에 따라서 내 네. 생활 수준이 결정되는 일반 미들클래스 중산층 가구들은 굉장히 더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 지금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미국의 그 중산층 우리나라로 치면 소득분이 한 3, 4분위 정도 되는 네. 그 중산층의 전체 부가 지금 미국의 탑 1% 부자들의 부보다 적어졌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그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통계라고 보는데 26.6%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지난 10년이면은 2012년, 1년부터겠죠. 그때부터 뭐 이제 2011년이면은 2008년 그 뉴욕발 금융위기에 바로 이제 그 세대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네. 결국에는 가속화된 양적 완화 때문에 많은 돈이 풀리고 그 풀린 돈으로 인해서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이 1% 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산층들의 부는 같은 기간 동안 10년 동안 26.6%가 네. 줄어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탑 1%의 부는 27%, 정확히 이제 뭐 1대1로 그 반응이 엇갈린 거죠.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중산층의 부가 점점 줄어들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웰컴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이제 진위 개수에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그런 행복감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돼가지고 네. 전체적인 사회의 기운이 떨어지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빈부격차가 더 양극화된다는 건데 코로나19가 막 시작되고 한참 경제 방송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이 앞으로 경제 K자 그래프가 K자로 반등하는 게 더 극심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때 아닌 주목을 받게 되는데 말 그대로 뭐 해칭 수단으로 떠오르는 거겠죠. 사실 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경제에 빠진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에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또 업계 인사가 있죠. 트위터의 네. 창업자인 잭 돌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잭 돌시는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스퀘어라는 결제 솔루션의 회사의 이제 CEO입니다. 네. 스퀘어 얘기도 저번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경험해 본 건데 네. 이 핸드폰에다가 조그만 네모박스 결제 장치를 꽂아서 그걸로 네. 카드를 긁을 수 있게 하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한 회사고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00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 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가총액 130조 원 정도 되는 결제 솔루션 서비스 회사의 CEO가 Hyperinflation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It's happening이라는 트위터를 날렸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또 이 업계, 비트코인 업계라던가 아니면 경제 쪽으로 유명한 분들의 이제 댓글도 달리고 했는데 이 잭 돌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좀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CEO, 트위터의 CEO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퀘어의 CEO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스퀘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30조 원 정도 되는 큰 결제 시가총액을 보유한 회사인데 이제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레딧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네. 조그만 네모박스, 그다음에 네. 이 조그마한 상점들에 가면은 이렇게 포스기,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기 같은 것들을 그 상점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기계도 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프트 카드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캐시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하자면 카카오페이 같은 겁니다.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상점들에다가 직접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페이롤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월급, 네.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이제 직원들에게 지급할 때 이 페이롤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월급 지급을 합니다. 뭐 4대 보험 같은 거 원천 징수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보세요. 스퀘어 리더, 그 네모나 조그만 박스, 그 다음에 포스기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당 재화의 가격이 지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얼마에 결제가 됐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이라던가 실시간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 경제학자들이 어딘가에서 크롤링해서 긁어오는 데이터들보다 훨씬 빠르고 실시간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서 at the register에서 크롤링하는 데이터들을 본 결과 똑같은 물건을 파는 회사가 혹은 상점이 작년 대비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네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일단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롤 같은 서비스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네. 페이롤을 이용해서 월급을 주는 점주 혹은 이 작은 회사의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네. 해당 그 직원의 임금이 그 year over year, 연간으로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이 스퀘어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도출했을 수 있어요. 직원들의 월급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아. 근데 이 직원들이 상점에 가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더 가파르게. 그런 결론을 도출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페드에 있는 오피셜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자들이 뭐 내놓는 그런 전망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힘을 실는 또 발언 중에 하나가 이 방금 화면에 보여진 트위터, 잭 돌시의 트위터에 댓글을 단 사람 중에 스티브 행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경제학자인데 이 스티브 행키, 투자자이자 경제학자인데 이 스티브 행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이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먼스 오버 먼스로 50%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매달 50%씩 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전적 정의는. 근데 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현재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역사상 62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네. 하지만 현재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그 경제학자가 한 말치고는 굉장히 아쉬운 발언인 게 그럼 50%면은 안 들어가는 거면은 49%, 48% 이런 식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은 통계에 그럼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방금 잠깐 이제 나왔다가 사라진 그림이 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아니면은 그 베네수엘라 네. 같은 나라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국가들, 네. 터키도 네 이런 거죠 바로. 그 치킨 한 마리를 사려면은 저렇게 높은 캐시를 쌓아놓고 사야만 하는 수레로 종이를 가져와서 물 한 병을 사고 네. 뭐 식자재를 사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바이마르 공화국이야 이제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짐바브웨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캐시가 트래시가 됐다고 하는 나라들. 터키 뭐 이제 우리나라 형제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터키에 보면은 은행 ATM기에 이제 숫자를 누르는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0이 원래 2개가 있었어요. 0 하나짜리 버튼 하나, 0 2개짜리 버튼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왜 계산기에 보면은 내가 0을 여러 번 누르기 귀찮아서 네. 3개나 2개짜리 0 버튼이 하나 꼭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터키에는 이건 팩트입니다. ATM기에 0 2개짜리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네. 0 3개짜리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달러 그 캐시 디노미네이션 네.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꾸 0이 붙는 거예요. 물건 가격에. 그러니까 1,000원 하던 게 10,000원 되고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 되면은 네. 0이 막 계속 그쵸. 붙으니까 네. 3개짜리 0이 드디어 은행 ATM기에 들어갔다. 이거는 좀 확실한 인플레이션 사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있잖아요. 그 JP 몰건의 네. 회장. 네. 저희가 자주 얘기 나누죠. 네. 이 사람도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과장됐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글로벌 공급망 대란도 결국에는 해소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머스크라고 하는 글로벌 가장 큰 최대의 해운사의 네. CEO가 거기에 네.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 아니다. 절대 제이미 다이먼의 말대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까워오잖아요. 그쵸. 이제 할로윈이고 네. 이것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서플라이는 그러니까 디맨드를 받쳐주기 위해서 서플라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를 실어 날아야 하는 선박이나 그 에어 네. 항공기의 대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선적해서 배로 나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에서 40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80일이라고 해요.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렇게 꽉 묶여 있는데 물건 하나 실어 나르는데 90일이 걸리고 있으면은 이 대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미국의 유통 대형 체인들은 전부 다 이 물건 선적을 이제는 배로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하는 걸로 바꿨다 그래요. 네. 그것도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전부 다 에어로 띄운다 모든 물건을.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고 할로윈 이미 왔고 이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적 비용보다 에어 비용이 10배가 더 들어요. 평균적으로. 네. 그 10배의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실어 나르겠다는 건데 이거는 대기업들은 가능하죠.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30일 정도면 됐던 선적 기간을 90일, 80일, 90일까지 늘려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면은 또 그러면 미국에서는 공급망 대란이 이어지겠죠. 그 서플라이 대란이 이어지겠죠. 네. 왜냐면 물건이 안 넘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물건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 것 같다라고 풀이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월가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자 맥시멀리스트인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이 다가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짜 패닉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10만 불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국에는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네. 맥 카이저 저도
되게 자주 그분의 방송도 챙겨보고 하는데 네. 사실 좀 광기에 어린 그런 어투나 그런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진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저도 걸러 들으면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 그 맥스 카이저는 원래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출신이고 네. 2000년도 초반에 2009년, 10년 요때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접해서 2011년부터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정말 완전 비트코인 초창기 이제 투자자고 뭐 빌리어네어가 아니라 트릴리어네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 비트코인을 워낙에 얼리 스테이지에 그 매수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간다, 1억 원 간다, 이제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플랜 B처럼 이렇게 그 비트코인 공급량 감소에 따라서 네. 어떤 모델에 따라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면서 반대급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미국 내에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거든요. 근데 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유가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또 뭐였냐면 이 유가가 최근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84달러까지 오르고 내년에 200달러까지 오른다는 게 단순히 기름이 모자라서일까요? 는 아니라는 거죠. 기름은 남아 돌잖아요. 오히려 지금 오펙과 미국이 그리고 러시아까지 네. 서로 감산을 하자고 막 네. 그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말 안 듣죠. 미국이 말 안 듣고 막 셰일 오일 퍼붓고 그러면 오펙도 우리도 감산 안 한다 그러다가 가격이 마이너스 42불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네. 작년에. 그러면 기름은 모자라지 않는데 왜 기름값은 이렇게 오르냐? 뭐가 문제냐? 기름을 실어 나르는 배가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인재예요. 오.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서 모든 그 에너지원을 다 리뉴어블 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게 트럼프 때 한번 이제 엎어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넣으면서 다시 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 전기 생산의 70%를 지금 화석 에너지가 담당하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해버리니까 이 대표적으로 뭐 쉐브론 그리고 뭐 로얄 더치스텔 이런 석유 시추 업체들이 다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어떤 채굴장이나 아니면 채굴 장비에 대한 투자를 선행해야 네. 그 글로벌 기름 수요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넘길 수가 있는데 그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회사들이 뭘로 전환을 하려고 하냐면 다 친환경, 풍력, 태양력 이쪽으로 가가지고 뭐 수력 이런 쪽으로 리뉴어블 에너지 쪽으로 가서 그 자기들의 그 에너지 원의 소스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건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힘든 사람은 중산층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기름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고 결국에는 그 말하자면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마치 네. 2030년까지 모든 전기 에너지 소스가 다 리뉴어블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법 만들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상은 아직도 70%는 다 화석 에너지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not in my term.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없고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대로 치솟고 있고 그게 원자재 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소비자 재화, 식료품, 그쵸. 기타 등등 서비스 가격 오르고 네. everything push up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피해는 저나 은주님 같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이 네. 지금 진짜 두드려 맞고 그쵸.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떡할 거냐. 네.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경제적인 혼란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 이 미국을 중심으로 만약에 퍼져 나간다면 또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잖아요. 미국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에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곧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스티뮬러스 체크가 발행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없어질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희망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테이퍼링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풀고 있는 돈들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장이 재채기를 하거나 어떤 격한 반응을 보이면은 다시 늘리면 돼요. 그거는. 페드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티뮬러스 체크, 그 양적 완화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워낙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미국 내에서 시장에서도 크고 또 연준 의장들, 그 지역 연준 의장들 19명 중에 지금 9명이 그 양적 완화 말하자면 테이퍼링 해야 되고 금리 인상 해야 된다고 지금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수치라서 비판이 강도가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거 금리 인상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 세계의 부채가 코로나19 이후로 4배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가 4배가 늘었으면 이자 부담도 4배가 는 거기 때문에 원래 3% 정도 이자를 내고만 있었던 그 미 연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는 12%의 이자를 내야만 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 국내 총생산 GDP가 12%가 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머지 갭을 가져와야 되냐? 네. 10%에서 11% 정도의 차액은 돈을 찍어서 조달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네. 돈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 그래서 뭐 자산 매입 축소된다. 회사채 뭐 MBS 이런 거 사주는 거에 줄어들겠죠. 당분간은. 근데 여기에서 회사채 그러면 매입 규모 줄였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채를 원래 정부가 사주던 그 회사들, 그 좀비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죠. 반응이 나오겠죠. 결과가. 망한다. 만약 이런 조짐이 보이면은 정부 입장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또 그럼 회사채 발행해서 사주겠죠. MBS 그 모기지 저당 담보 증권이죠. 그거 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페드에서 MBS 사주는 거 줄였더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폭락할 조짐을 보인다. 지금 MBS를 사주는 것 때문에 저금리가 유지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MZ세대가 원래는 그 모기지 담보 대출이 한 이자가 5% 정도 됐는데 네. 그게 1, 2%까지 내려가니까 거기도 B2 연끌을 해가지고 1, 2%밖에 안 하니까 대출 잔뜩 받아 그걸로 집을 막 샀다고 해요. 미국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집값도 막 10%씩 이어 오버 이어로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테이퍼링 해가지고 MBS 덜 사주는 것 때문에 금리가 올랐어요. MBS 금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당장 다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자기 자산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다 금리까지 인상한다?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사람들 그럼 다 빚 부담이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 하우스홀드 가게들이 다 망하는 그런 사태로 발생하는 거 반드시 연준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걔네 스스로 데트 트랩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 트랩에 빠진 거예요. 돈을 풀자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고 그러자고 금리 인상을 하자니 좀비 기업들, 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 대출 그동안 다 끌어다 쓴 사람들이 다 지금 거리로 나가게 생겼고 디폴트하게 생겼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지금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연초부터 예상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영어로 runaway inflation이라 하는데 방법 없어요. 걔네들도. 페드도 방법 없을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 달아나게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빚 부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화폐 구매력이 하락해야 자기들이 낼 이자의 가치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저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테이퍼링 한다, 금리 인상한다 말만 하고 한두 번 하는 척. 금리 인상도 뭐 0.25% 한 번 했다가 또 다시 낮추고 막 이런 시속 게임이 앞으로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시 언급이 될 정도로 점점 심해지는 이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 속에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최종적인 방어책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도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가 대체 수단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비트코이너들,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단순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인플레이션 경고 혹은 금리 인상 경고 모두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건전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의 양이 계속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건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실물 화폐나 혹은 자산이나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저량 유량 비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공급량보다 앞으로 나올 공급량이 더 적은 특성을 가진 건전화폐의 속성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가치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치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을 누구도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원자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것도 뭐 정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전 세계에 금을 더 많이 캐자 한다고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지는 않거든요. 부존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도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심해요, 그 특성이. 왜냐하면 2,100만 개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이거를 정부든 누구든 훼손할 수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안전자산의 성격이 금보다 오히려 더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비트코인의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 지금 그쵸. 조망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엘살바도르에서만 지금 법정화폐 도입이 됐지만 지금 서두에 은주님이 이제 준비해주신 그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 같은 가장 돈에 민감한 두 개의 이 카드 회사가 그 수요를 파악을 했겠죠, 당연히. 네. 비트코인의 결제에 대한 수요를 전 세계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수요의 증가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면서 수요가 동시에 느는 자산이 네. 앞으로 이렇게 양적 완화 때문에 천정부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산의 삭감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자산이라는 거를 꼭 유념해 두시고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뭐 안 들어간다. 앞으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차라리 더 공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컨빅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공부하고 나서 확신이 생겼다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죠. 네. 계속 분할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그냥 조금씩 내가 이제 정기적금 붙듯이 비트코인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일부분은 알트코인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그런 안전자산도 가지고 있으면서 바벨 전략으로서 내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생태계,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꼭 구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발판 삼아서 코인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이 트위터의 잭도시, 또 페이스북, 또 테슬라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을 선두 주자로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판이 커지고 있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눴던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때문에 이 달러화에 대한 패닉이 결국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 아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을 하고 시티그룹도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는 암호화폐 카드 출시 기대도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은 계속 갈리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 줄 거라는 기대는 저희가 해봐도 되는 거겠죠?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맥스 카이저의 의견에 따르면 달러는 곧 붕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12%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면은 언젠가는
그걸 더 이상 매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국 채권 시장이 붕괴하고 네. 그러면 달러 가치도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역할도 위상도 결국에는 50년 만에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투자자, 향후 15년 안에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거다 이런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도 모든 서비스와 재화의 집중은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만 계속 올라가고 미국 기업들만 돈을 계속 벌고 그러면은 달러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맞을지. 근데 맥스 카이저의 의견이 저는 약간 더 지금은 좀 더 와닿는 부분은 있고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미국 달러가 망할 거다, 붕괴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좀 귀추를 주목하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보는 거를 그래서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내 심상치 않은 인플레 상황 백훈종 이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 또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사님 모시고 다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